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자주 직접 언급을 하실 정도로 강하게 내걸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좀 글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그 SNS 정치를 하는 것이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 소통 전문 비서관으로서 비서관을 역임하셨던 그 경험에 비춰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금 자제하실 필요도 있나? 제가 전문은 아니고요. 그 대통령실에 예. 그 정말 소통 전문가 네.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SNS 전문가시거든요. 아 누가 저희가 아는 분은 되게 유명하신 아니시고요? 분입니다. 예. 이름을 아실 건데 모르시나요? 취재가 되었을 텐데. 어떤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라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만 전 세계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최초 100만 유튜버시죠. 최초의 예. 정치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뭐래. 예.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고 예. 그 되게 제가 쭉 대통령께서 SNS 하신 거를 보면 진짜 진심이고 진정성 있으시고 예. 하나하나 다 보시고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예. 제가 청와대 이제 제가 그 SNS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저에게도 여러 차례 그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했냐고 확인하고 정말 여러 차례요. 그러니까 예. 너무나 진심이신 거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게 진심이시고 너무나 진심이신 거죠. 예, 과거 성남 시절부터 쭉 그거를 시민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 창구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되게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게 정치인들은 SNS에 저 뭐 했어요. 저 뭐 그냥 연예인들 그러니까 뭐 국정보고에 참석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방적으로 예. 사진 그냥 뭐 홍보하는 그렇죠. 홍보하는 예. 사진으로 그냥 쓰잖아요. SNS 창구를. 예, 그렇죠. 그러고 말고 그다음에 욕하면 삭제. 그다음에 욕하다가 짜증나면 댓글로 싸우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SNS를 민원의 창구로 예. 그리고 문제 해결의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도 받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문제 해결의 수단과 도구로 쓰는 예. 거여서 조금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예. SNS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네. 부동산이 사실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희 집을 어렵게 장만해서 가지고 살고 이렇지만 네. 이 가격이 어떻게 나중에 좀 변동이 있을까 이런 건 조금 예민한 부분이고 네. 또 전세 이동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텐데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네. 왜 말을 안 했냐면 부동산 있는 사람들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는 무주택자들이 있는데 그 양쪽에서 눈치를 봤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네. 주거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내 삶의 안정감을 못 느끼잖아요. 예. 가장 편안해야 될 공간 그리고 여기서 행복을 꾸려야 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진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랐는데 떨어진 거 걱정한다. 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가격을 안정적인 어떤 주택 가격을 예.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더 SNS 메시지를 이렇게 내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막 걱정을 하셨는데 2030 사실 2030 네.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작년 12월까지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2030 지지율이 작년 12월 말부터 1월, 2월 해가지고 완전히 큰 폭으로 움직여가지고 2030에서도 많은 지지를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 방식이 젊은 세대한테 확실히 막 먹히고 있다 소위.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이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정책이 괜찮다. 예.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 다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주택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주택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책의 어떤 효과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신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투영되는 거기 때문에 정책의 고위 당국자가 이 정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정책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쏟아내고 여러 정책 수단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 네. 국민들에게 와닿아서 2030에게도 많은 어떤 그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물 좀 드시고요. 네, 지금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김남국 대변인님 모시고 있습니다. 분당에 이재명 대통령님 집 29억에 팔렸나요? 계약됐나요? 이제 뭐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팔렸다는 보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보시는 예. 그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근데 예. 거기서는 내려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계약 단계는 된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 집 내놓으실 줄 아셨어요? 예측하셨어요? 몰랐습니다. 네. 그 혹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워낙에 이렇게 바로바로 뭔가를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그 업무 패턴을 딱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몇 번 이렇게 메시지 던지고 이번에 집 딱 거는 네. 거였나? 예. 이게 계획에 있었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놓으실 줄 예측하셨는지 어떠신지. 이게 사실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30년 동안 거기서 애들을 낳고 키웠거든요. 어디 아예 이사를 안 가시고.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외분께서 대통령 내외께서 추억과 그 애착이 공간에 있죠. 애착이 강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직접 본인이 애착 인형 같다고 그 마음이 모든 추억이 거기 곳곳에 다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는 나중에 퇴직 후에 퇴임 이후에 다시 돌아갈 공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데니까 뭐 매각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논쟁의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놨습니다. 그렇다. 예. 그리고 그것도 더군다나 제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니까 실거래가와 호가를 보니까 호가가 한 32억에서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33억은 좀 센 것 같고 32억 정도면 호가일 것 같은데 29억에 3억에 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2시간 만에 네. 뭐 물건이 내려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건 대통령께서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정말 내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아파트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한 3억 4억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한 채 팔고 정말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진심을 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최고치로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만약에 네. 분당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시던 그런 집을 갖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저는 현금이 그렇게 20몇 억씩 없어요. 네. 현금 부자가 아마 그 집을 가질 거거든요. 지금 내가 예. 25억 이상은 손에 들고 있던 사람이 가지게 된다. 예,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집을 갖고 싶은 서민들이 많아요. 근데 대출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거는 좀 안타까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사고 싶은 사람이 못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출을 풀어줘라라고 하면 예. 그러면 대출을 풀어주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대출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돈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사람들 다 사요. 네, 그리고 25억 생각해 보세요. 분당 그거 29억인데 그런 사람들 그거 걱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29억 가진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을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손에 쥔 게 제가 한 22억 있어요. 근데 몇 억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못 사요.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책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책의 수단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29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내가 2억 있어가지고 조금 돈을 빌려서 사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서민들의 필수품이잖아요. 이 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경제, 그 부채 문제 모든 것과 우리
우리 사회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걸 서민의 정말 평범한 무주택자 서민에 놓고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저런 재건축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 사게끔 해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정책은 진짜 완전히 세상은 요지경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네.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삶에 우리가 직결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평범한 서민들이 평범하게 그냥 결혼해가지고 우리 서민들 보통은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어요. 중위값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 결혼해가지고 집을 저축하고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늘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맞지. 저 재건축 아파트 뭐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주변에 쌍끌이로 대출을 끌어다가 이재명 대통령님 사시던 집을 갖고 싶었던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제가 택도 없더라고요, 예, 돈이. 제 후배 중에도 대기업을 다니는 후배고 네. 와이프는 의사예요. 예. 그래갖고 그럼 이재명 50년만 정부 한대? 때문에 부동산 대출이 막혀갖고 이제 집을 못 산다고 아, 거기도 대출 받아야 됩니까? 대출 받아서 그래갖고 아이고 야 이놈아 제발 야 너희는 잘 버는 놈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소연하면 어쩌냐.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장비 사고 이러면서 아니, 예, 그러면 병원 안 장비 된다. 사느라 그러면 안 된다. 다 세상에 썼겠지. 너희들이 하소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네, 지금 수준에서의 어떤 집값 안정화와 집의 어떤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예. 너무 집값이 올라서 사실 지금 집값을 안정화시켜도 굉장히 고가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정말 파격적으로 늘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LH나 이런 데가 공기업이 자기네들 부채가 늘어나니까 안 지었어요. 예. 네. 왜냐하면은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LH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에서 손실을 메꾸고 택지개발 손실 메꾸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짓는 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재정 투입을 늘려서 정부의 재정을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지 않으면 네. 다음 세대는 집을 그냥 둘이 벌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모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30년을 아예 저축을 그냥 생으로 그냥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에 그냥 평범한 아파트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만약에 제가 이제 청년이고 결혼을 예. 해가지고 거기 해당이 돼서 그거를 임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살면 그게 내 집이 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게 내려놓고 가야 그게 이제 되나요? 과거에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이었는데 네. 그게 일종의 로또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일부 소수에게 분양해가지고 소수만 로또형으로 해가지고 완전 좋은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공급을 정말 파격적으로 늘려서 20년, 30년 좋은 입지에 그리고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와 품질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네.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의 재정 투입이 더 늘어나야 되고 지금은 현재는 LH가 자기네들 어떤 부채로 감당하고 네. 재정 투입이 거의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그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대가 그냥 임대로 그치는 거죠. 내가 빌려 쓰다가 뭐 자기 저축을 또 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사서 가라는. 그렇죠. 가라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예. 집을 싸게 빌려준다는 네. 얘기죠. 예. 원한다고 하면 20년, 30년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입지라든가 품질에 있어서 분양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어야 되고 또 동시에 산다라고 하면 4인 가족이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너무 적은 평수, 네. 뭐 18평형, 뭐 14평형 이런 적은 평수만 하고 있어서 조금 더 3인 가족, 4인 가족 살 수 있는 그런 평형까지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간단하게 여쭈면은 그 한강 뷰를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그 한강 뷰 조망권도 그 임대주택도
그 추첨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조항이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재건축 활성화를 좀 막는 것이 아니냐. 그 이게 평등의 문제긴 한데.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강 뷰의 조망권은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요. 세잖아요. 몇 억이 차이가 나지. 몇 억이 차이 나면 차라리 그 한강 뷰 조망권의 아파트 그 수익을 분양 수익을 가져다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세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 그게 훨씬 낫다고 그게 훨씬 보시나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에서도 네, 예. 굉장히 우려를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거 한 채가 만약에 임대로 갈 경우에 또 수익률이 근데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 그 공공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개입해가지고 환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익 그 어떤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적인 어떤 취지 자체는 오케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소유주들이 있고 조합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좀 자율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